우리가 그 일 에너지 원리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자, 역학적 에너지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는 거. 이건 맞다, 그지? 두 번째, 일 에너지 원리에서 주위에서 개로, 즉 외부에서 물체에다가 일이라는 녀석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개가 가진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개가 주위로 일이라는 걸 해주게 되면 개가 가지는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 주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자, 첫 번째 보존력이라 그래서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힘을 말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힘은 중력이나 탄성력입니다. 중력이나 탄성력의 작용으로 일을 주고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이 돼요. 그런데 비보존력,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마찰력, 그 다음에 각종 공기 저항 같은 저항,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마찰력이지. 그리고 충돌이 발생하잖아. 이렇게 얘네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성립이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이 안 돼요? 바로 마찰이나 저항이나 충돌의 한 일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열이 발생한다는 소리야. 잘 봐봐.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딱 붙여봐. 막 문질러봐. 어떻게 돼? 빠르게. 따뜻해지죠. 마찰력에다가 일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일부가 뭐로? 마찰력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열로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바로 뭐냐면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 크기를 합한 값. 이거를 우리는 총 에너지라고 볼 때 이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 합이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라는 개념. 이걸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고 할 때 가급적이면 어떤 제품이 열이 덜 나는 제품일수록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 열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안 좋은 에너지예요. 우리가 봐봐.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에너지 배울 때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 모든 종류의 에너지는 100% 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사실은 열로 바뀌니까. 그런데 열 에너지를 100%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그 열은 어떻게 된다? 온도가, 이거 우리가 맨 처음에 열 배울 때 배운 거예요. 열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골고루 흩어지잖아. 이렇게 흩어져 버린 에너지는 다시 모을 수가 없어요. 왜? 모으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못하는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열로 바뀌면 멸망인 거예요. 그 세계 자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열이 덜 나는 방법을 연구해요. 일단 여기까지 알겠어요? 일단 요거 빨리 필기. 오히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면 오히려 계산량이 줄어요. 말도 안 되지. 계산이 주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개 합이 일정하다 혹은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치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죠. 대신에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고 있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커지잖아. 그 합이 일정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계산을 했을 때 숫자를 딱 나눠서 떨어지게 만드는 숫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위치 에너지 공식과 운동 에너지 공식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양쪽의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지. 오히려 쓸 수 있는 숫자는 줄어요. 중3이 돼서 계산으로 학교 시험 칠 때는 오히려 이 단원이 더 쉬워져. 더 복잡한 단원인데도. 한번 보여줄게요. 잘 봐봐. 질량이 m인 물체가 지상으로부터 높이 h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쭉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자유낙하로. 뭐 언제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가장 빠른 순간은 정확하게는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이지. 충돌 바로 딱 충돌하는 그 순간. 이때가 가장 빠른 속도니까 대문자 V라고 해볼게요. 대신에 여기는 출발하는 순간이니까 처음 속력이 얼마일 거다? 0이겠죠? 대신에 여기는 도착하는 순간이니까 높이가 얼마일 거다? 0이겠지. 그지? 그러면 봐봐. 요 제일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원래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인데 우리 그때 중력할 때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 가르쳐 준 적 있잖아. 이거를 우리는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mgh라고 써요. 여기 요 g라는 기호 있잖아. 얘가 뭐를 나타내는 거다? 9.8을 대신하는 기호야.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초등학생들이니까 답을 쉽게 할 수 있겠지. 원주율이 얼마야?
근사값으로 3.14죠. 근데 여러분들 중등수학 선행하고 있잖아. 중등수학에서 원주율 얼마라고 가르쳐요? 3.14 대신에 파이로 바꿔서 쓰고 계산하잖아. 그거예요. 중학교까지는 중력 가속도, 자유낙하시키는 물체가 점점 빨라지는 정도가 9.8이었다면 고등과정부터는 그냥 G라고 쓰고 만다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다시 숫자로 대입할 때만 G를 9.8로 바꾸면 되겠다, 그지? 대신에 떨어지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로제곱이니까 얼마일 거다? 0이네. 그럼 여기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 위치 에너지가 mgh0라서 0이죠.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라지 m 라지 v 제곱이다. 그지? 그런데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물체가 한참 떨어지고 있던 어느 순간 지면으로 남은 높이는 h1, 이미 떨어진 높이는 h2. 이 순간 얘 속도는 v1이라고 쳐보자. 어떤 순간이 있겠다, 그지? 숫자는 얼마일지 몰라요, 아직은. 그런데 이 순간의 위치 에너지를 EP1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된다? mgh1이 되겠죠.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 EK1은 얼마가 돼?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야. v1 제곱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봐봐.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죠.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1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이 되겠지.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얘랑 어때야 된다? 얘가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 받았나요? 안 받았지. 공기 저항은 없다고 계산했으니까. 충돌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얘는 외부랑 일을 주고받은 게 있나요? 중력 말고? 없잖아. 그럼 얘는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얘랑 같다고 해볼게. 자, mgh 더하기 0이 mgh1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이랑 같잖아. 그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시기를 놔두면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동류항 정리, 아니 M으로 약분하기 전에 동류항 정리를 하고 싶잖아. 비슷하게 생긴 놈들끼리 묶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사실 얘가 뭐예요? 2분의 1 mv0 제곱이잖아.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써볼까요? 얘가 넘어오면 mgh 요거 대문자 h다. 맞다. 요거 다 대문자 h인데. 맞지? mgh-mgh1은 2분의 1 mv1 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 사실 얘가 0이긴 한데 이렇게 쓰여질 거 아니야. 얘 뜻이 뭐일 것 같아요? 여기 위치 에너지에서 여기 위치 에너지를 뺀 거잖아. 그러면 뜻은 뭐가 된다 해석하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죠. 맞지? 그러면 얘 뜻은 뭐가 되는데?
여기 운동 에너지 빼기 여기 운동 에너지잖아. 그럼 뭐가 된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지. 이 둘이 어떻다고? 같다. 즉 뭐다? 요렇게 물체를 떨어뜨려 보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뭐가 늘어난다?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맞죠? 그런데 사실 이걸 계산해 보면 얘죠. 맞잖아. H 빼기 H1은 H2잖아. 요 식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자주 나오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몇 배일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일 때 막 이런 문제가 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즉 뭐냐? 이 P1 대 이 K1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계산 안 하고가 된다는 거야, 사실. 자, 이 P1 대 이 K1이면 뭐예요? MGH1 대 2분의 1 MV1 제곱의 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지? 근데 바로 위에 뭐라 그랬어? 2분의 1 MV1 제곱은 얘라 그랬잖아. 그럼 뭐가 된다? MGH1 대 MGH2니까 뭐가 된다? 약분. 즉 뭐다? H1 대 H2가 되죠. 즉, 요 둘의 비율에 대해서 남아있는 높이가 위치 에너지의 비, 떨어진 높이가 운동 에너지의 비율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딱 숫자가 떨어진다는 거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젠 얘랑 같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M이 약분되죠. M을 약분한다는 건 무슨 소리다? 질량에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2를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면 V제곱은 2GH는 19.6H가 되고, 그래서 V는을 하면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면 선생님이 여기 소수점을 딱 가리면 뭔가가 보여. 뭔데요? 뭐의 제곱? 14의 제곱이지. 그 말은 뭐다? V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죠. H 단위가 미터잖아. 맞지? 요 둘의 관계에서 높이가 10m면 떨어지는 속력은 얼마가 된다? 여기에 10을 넣으면 요거 소수점이 날아가니까 딱 떨어지잖아. 얼마? 그렇지. 14m per second가 되죠. 그리고 루트 밖을 반으로 줄이려면 루트 안은 얼마로 줄여야 돼? 4분의 1로 줄여야 되지. 그리고
19.6이니까 그냥 여기에 19.6m를 넣으면 속력도 19.6m/s가 될 거고, 따라서 9.8m/s를 내는 높이는 4.9m라고 하는 정해진 숫자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 숫자들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봐봐. 바닥에서 어떤 공을 14m/s로 쌓아 올렸어요. 이 공이 도착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몇 미터가 된다? 10m인 거예요. 응? 물체가 진장 운동을 해요. 공기 저항이 없다고 치고 이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의 높이 차가 2.5m라면 바이킹 같은 거, 요때 여기가 가장 빠를 거 아니야. 요때 속력이 얼마가 된다? 7m/s가 돼. 왜? 위치가 운동이 위치 왔다 갔다 전환되면서 움직이는 거야.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우리 저기 에버랜드의 자랑 T-익스프레스, 마찰력 없다 치고 출발점이 지상 25m 높이라고 치자. 15m인 지점을 지날 때 T-익스프레스의 속도는 얼마게? 라는 문제도 돼요. 왜? 몇 미터 내려왔어 지금? 그럼 얘 속력 얼마게? 네, 14m/s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쓸 수 있는 숫자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게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 예입니다. 현재 중등 과정에서는 얘가 성립하지 않는 예는 크게 나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출발하는 곳의 위치 에너지와 마지막 통과하는 순간은 운동 에너지를 따로따로 계산했을 때 숫자의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그 차이만큼 뭐가 생겼다? 그치, 열 에너지가 발생했다. 그 발생한 열 에너지는 사실 뭐다? 마찰력에다가 해준 일의 양이다. 요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필기. 전자기 유도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 우리 유도라는 말 옛날에 배운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해요? 언제 배웠게? 유도. 정전기 유도라고 우리 전기 배우는 첫 시간에 한 게 있어요. 정전기 유도라는 건 뭐였냐면 도체 주위에 대전체가 접근하게 되면, 즉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도체 내부의 도체 내부의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도체의 양 끝이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정전기 유도라 그래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우리가 렌츠 법칙을 간단하게 이제 축약해서만 설명을 하자면,
코일 즉 솔레노이드나 원형도선 주위의 자기장이 변하게 되잖아. 정확하게는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는 겁니다. 주위라기보다는. 그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장 변화에 방해하는 자기장을 생성시키도록 회로 내부의 전자의 이동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전자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즉 여기서 말하는 유도라는 말은 여기 유도 전류를 만드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을 둘 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중등에서는 렌츠 법칙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도 살짝 하긴 해. 이건 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게 렌츠 법칙이라는 거예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이 변할 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요게 우리 솔레노이드 그때 그냥 모양만 간단하게 만든 거잖아요. 요 내부라는 건 어딘지 알겠지? 요 내부 공간. 여기에 자기장이 변한다? 어떻게? 그 부근에서 자석이 움직이거나 하면 자기장이 변하게 되겠죠? 자, 변화를 방해하는, 억제하는, 감소시키는. 자, 변화를 방해하는, 변화를 억제하는, 변화를 감소시키는 무슨 소리냐? 자, 자기장 세기가 증가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그 자기장 세기가 감소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반대의 유도 자기장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줄겠지. 그리고 유도 자기장을 생성시키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봐봐. 솔레노이드다, 그치? 자, 요렇게 G라고 썼는데, 자, 요 G라는 건 뭐냐면, 검류계라는 그 실험 도구입니다. 검류계라는 실험 도구는 뭐냐? 전류의 방향을 알려주는 기계야, 그냥.
무슨 소리다? 여기를 A단자, 여기를 B단자라고 할 때 전류가 A에서 B로 가는지 B에서 A로 가는지만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여기 자석이 있잖아. 이 자석의 이쪽 극이 N극이면 이쪽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 자석이 S극이면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생기겠지? 그리고 이 자석이 가까워지면 자기장 세기는 증가할 거 아니야. 자석이 멀어지면 자기장 세기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결국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네 가지죠. 어떻게? N극이 접근하거나 N극이 빠져나오거나 S극이 접근하거나 S극이 빠져나오게 되면 자기장이 변하는 네 가지죠. 이렇게 됐을 때 각각 어떻게? 이쪽 자기장이 강해질 거고 이쪽 자기장이 줄겠죠. S가 적극하면 반대편 자기장이 증가하게 되고 S가 멀어지면 반대편 자기장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방해 억제 감소시키는 유도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지? 자, 증가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겠죠. 감소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겠지. 증가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유도가 돼야 되는 거고 감소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유도가 돼야 되죠. 그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짧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봐봐. 변화를 방해하려면 사실은 뭐가 바뀌어도 되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해도 되지. 맞지? 봐봐. N극이 들어오니까 솔레노이드의 이쪽 면이 N극이 되면 밀어내니까 못 들어오지. 들어오는 게 방해받을 거 아니야. N극이 멀어지면 솔레노이드 이쪽이 S극이 되면 더 멀어지는 걸 방해하겠죠. 맞지? S가 접근할 땐 여기가 S극이 되면 방해가 되지. S가 멀어질 땐 여기가 N극이 되면 방해가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때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여기를 N극으로 만들려면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이렇게 돌아야 되지. 그럼 얘는 요렇게 돌면 되네. 얘도 요렇게. 얘는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전류들이. 맞지?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돌면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겠네. 검육에. 요 경우는 반대로잖아. 맞지? 검육에를 지나는 전류가. 얘는 다시 A에서 B로 검육에로 전류가 흐르겠죠. 요렇게 결국 솔레노이드 부근의 자석만 계속 오락가락해도 전기가 흐른다는 소리야. 지금 여기 봐봐. 이쪽 회로에 건전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 전류가 흐른다고. 저기 오시리아 역에 롯데월드 말고 국립부산학생과학관 있는 거 알아요?
학생과학관이라고 과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안쪽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도 있고, 거기 1층에 보면 유아체험관이 있어요. 응? 근데 아이러니하게 학교에서 견학 가면 유아체험관에 남자애들이 줄 서는 체험장치가 하나 있어요. 아니, 발전기가 있어. 수동 발전기야. 되게 간단해요. 코일이 있고 가운데 이거 밑에 레버를 돌리면 여기에 자석이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문제, 왜 이게 남자애들이 줄을 서느냐? 이거를 천천히 돌리면 발전이 천천히 되거든? 이게 전기 에너지가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 보면 전구가 3개가 있는데 맨 밑에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빨리 돌리기 시작하잖아? 2번째 전구까지 불이 들어와요. 죽도록 빨리 돌리잖아? 전구 3개의 불이 다 켜지거든? 봐봐.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남자애들 생각해 봐봐. 친구 녀석이 전구 3개의 불을 켜는데 성공했어. 나는 돌렸는데 2개밖에 안 켜져. 다른 거 구경하러 갈 상황이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여자애들인 여러분들도 이해가죠? 이거 남자애들이면 못 참지. 헥헥대면서 줄 서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잖아? 불 3개 켜는데 몇 초 걸리는지 친구끼리 시간을 재기 시작해. 딴 거는 관심이 없어. 단순합니다, 그 인간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봐. 결국 이 전자기 유도라는 건, 렌츠 법칙이라는 건 어떤 거기도 하냐면 봐봐.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데 우리는 자석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자석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자석의 움직임의 일이 결국 이 장치는 역학적인 일을 가지고, 운동에너지나 역학적인 일을 가지고 뭐를 만든다?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큰 전기에너지를 얻으려면 저 장치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자석의 세기가 강해지면 돼요. 두 번째, 솔레노이드의 감은 수가 많아지면 됩니다. 이거는 촘촘하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많이입니다. 그냥 감은 바퀴수만 중요해요. 세 번째로 자석의 이동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와! 알겠어요? 자, 요거 일단 필기. 설명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7판 정도. 빨리 필기하세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 전기회로 할 때 배운 개념들 있지. 전압, 전류, 저항. 그때 배운 공식들을 좀 모아보자고. 자, 전기 에너지와 전력에 대한 개념인 건데, 우리 잘 봐봐. I가 뭐죠? 전류였지. 전류라는 것은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의 양을 전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식에서 뭐를 얻어낼 수 있다?
변화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인 거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전압. 우리가 전이차라고도 부르는 이 전압 V는 전압의 정의가 뭐였냐면 각 단위 전하가 운반하게 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각각의 전하가 결국 회로를 흐르잖아. 그리고 이 전하가 저항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할 때 전하 즉 전자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그 전하가 운반해오는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인 전위를 쓴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전기 에너지 E는 Q 곱하기 V가 되지. 근데 Q가 뭐라 그랬다? I 곱하기 T라 그랬잖아. 그럼 그걸 대입하면 뭐가 된다?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이건 이제 무슨 소리냐? 1주울의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주울 단위를 쓸 거 아니야. 결국 무슨 소리다?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도선을 통해서 운반하게 되는 에너지의 양을 1주울이라고 약속하는 거야. 알겠어요? 응?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오늘 배워야 되는 이제 첫 번째 개념. 전력, P, 파워. 우리 옛날에 일과 에너지 할 때 일률 배운 거 기억하지? 걔의 전기 버전인 거야. 단위는 와트. 그러면 결국 전력이란 T분의 전기 에너지. 즉,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같은 거야. 그러면 T분의 V, I, T잖아. 그러면 저절로 뭐가 된다? 약분이 되겠죠? 결국 전력이란 뭐 곱하기 뭐다? V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전압이랑 전류만 곱하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때 우리가 회로 같은 거 분석할 때 저항별로 전압, 전류, 저항 다 계산해서 쓰는 걸로 계산했었잖아. 그리고 이 전력의 뜻은 뭐냐? 단위 시간당 소비 혹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출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매 초마당 소비되고 그 소비되는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1초에 얼마씩 바뀌는 예를 들어서 같은 LED 등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5W, 10W, 20W짜리 LED 등이 있다면 당연히 20W짜리가 5W짜리보다 4배나 밝아요. 왜? 같은 시간 동안 4배나 되는 전기 에너지가 LED를 통해서 빛으로 바뀔 거니까. 맞지? 그런데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이 너희들 나이 때, 이게 진짜 옛날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백열전구라는 전구를 썼어요. 필라멘트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험할 때 써본 꼬마 전구를 크게 많이. 욕실, 화장실에서는 한 100W 장치 정도 꽂아놔야 되게 환했어. 60W짜리 좀 어두워. 그 책상에서 밤에 공부할 때 쓰는 스탠드 있잖아.
그거는 한 60W 정도짜리 써줘야 됐어요. 30W짜리는 좀 많이 어두웠거든. 응? 그럼 무슨 소리다? 100W, 60W라는 거는 1초에 100줄씩, 1초에 60줄씩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걸로 빛과 열이 나고 있다는 거죠. 백열등이니까. 응? 그러다가 내가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쯤인가 3파장 형광등이라고 백열전구 자리에 이렇게 돌려서 꽂아 쓸 수 있는 형광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는 전구처럼 생겼고 위에 이렇게 형광등 3개 달려있는 거 있단 말이야. 지금도 마트 가면 팔아요. 그 형광등이 하나가 내가 기억하기로 25W인가 그래서 25W, 23W. 그거 하나 꽂으면 100W짜리 백열등만큼이나 밝았어. 그건 뭐다? 같은 비슷한 밝기라고 가정할 때 형광등은 백열등보다 전기가 4분의 1만 소비해도 됐다는 거지. 왜냐하면 형광등은 백열등보다 열이 덜 나니까. 지난주에 선생님 욕실에 전구를 갈았어요. 그 형광등으로 돼 있던 걸 빼고 LED 전구를 갖다 꽂았거든요. 8W짜리 꽂았는데 훨씬 밝더라. 그건 뭐다? LED는 형광등보다도 더 열을 안 내요. 즉 빛으로 바꾸는 효율이 월등히 좋다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 전력이라는 개념은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여러분들 집에 전자제품 뒷면에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본 적 있어? 그지? 거기에 나오는 걸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합니다. 이 계산을 우리는 전격 전압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이야. 응? 근데 어떤 전자제품에 200V, 800W라고 적혀 있어. 이건 무슨 소리냐? 이 전자제품은 몇 볼트에 꽂았을 때 200V의 전압을 공급해주면 800W의 출력을 내는 전자제품입니다. 즉 1초에 800줄씩 전기를 잡아 처먹는 놈입니다 라는 소리죠. 응? 생각해보면 얘가 전압이잖아. 얘는 뭐죠? 전력 P지.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다? 뭐를 얻어낼 수 있다?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를 얻을 수 있어요. 몇 암페어? 공식은 여기 있네. P는 뭐 곱하기 뭐다? V 곱하기 R. 그럼 몇 암페어? 네, 4암페어죠. 했더니 우리가 옴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게 나오죠. V가 여기 있고 I가 여기 있으니까 요 두 가지를 합하면 뭐가 나오죠? 저항이 몇 옴이냐가 나오겠지. 몇 옴? V는 IR. 그치? 50옴이 나오죠. 사실 이 전자제품에서 유일하게 고정된 값은 얘 하나인 거야. 얘는 그 전자제품의 고유 저항값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제품을 실수로 내가 100V의 사용을 하겠다고 꽂으면 몇 암페어가 흐르죠? 그치, 2암페어가 되고, 그러니까 몇 와트의 출력이 나오지? 그치, 200W가 돼버리죠. 원래 800W가 소비돼야 작동이 잘 되는 전자제품이야. 근데 지금 출력이 얼마밖에 안 나온다? 4분의 1밖에 안 되죠.
전압을 반으로 줄였더니 출력이 4분의 1로 줄었지. 작동이 잘 될까요? 안 되겠지.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직렬이다, 병렬이다? 다시 한 번 더. 직렬 연결이게, 병렬 연결이게 집에 있는 전자제품은 병렬이죠. 그래야 왜? 전부 다 200V를 줄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100V짜리 전압을 다 220V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평균 효율, 유효 전압이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100V 전압을 200V로 올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막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전선도 깔고 전자제품이 이제 집집마다 보급이 되기 시작할 때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전압을 2배로 올리는 걸 선택했어요. 왜? 그래야 더 많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니까. 일본은 자기네들이 지진이나 홍수나 해일이나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전압을 안 올렸단 말이야. 일본은 아직도 100V예요. 그래서 일본 전용 전자제품들은 100V 세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V 세팅이고. 옛날에는 그래서 전자제품에 이거 100V, 200V 왔다 갔다 하는 스위치도 있었어요. 그럼 실수로 일본 전자제품을 사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꽂았어. 그러면 출력이 몇 배가 돼버린다? 4배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더 잘 돌아갈까요? 고장이 납니다. 왜? 출력이 4배가 된다는 소리는 뭐도 4배가 된다? 발생하는 열도 4배가 되니까 전자제품의 안에 있는 안전장치인 퓨즈가 타서 끊어져 버려요. 녹아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이 여러분들 아파트 문 밖에 전기 계량기 있는 거 알아요? 문 밖이나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그 계단실 복도에 보면은 각 호수별 전기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집이 지금까지 전기를 총 얼마나 많이 썼느냐를 계산하고 있는 기계야. 응? 그러면 소비 전력량 W. 워크라는 뜻일 거고요, 얘도. W는 결국 뭐가 되냐면 P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 단위가 hour예요. 원래 여기서 시간은 뭐예요? 세컨드 개념이잖아. 얘는 hour예요. 그래서 얘 단위는 와트시라고 부르는 단위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집이 전기를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나 쓰느냐를 계산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각 전자제품의 소비 전력량에 사용한 시간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00V짜리 토스터기를 하루에 30분 쓰고 10W짜리 전구 4개를 각 1시간씩 쓰고 300W짜리 TV를 하루에 4시간 보고 500W짜리 냉장고는 24시간 돌아간다고 치면 우리 집이 하루에 쓰는 전기량은 인 거야. 자, 200V라는 200W짜리. 200W에 30분이면 얼마야? 100W시지. 10W짜리 4개를 1시간 쓰면, 그치, 40W시가 될 거고,
300W짜리 TV를 4시간 보면 1200W시가 되고 500W를 24시간 돌리면 그치 12,000W시가 돼서 요거 다 더하면 0, 4, 3, 하루에 13.34kWh를 쓴다는 계산이 되겠지. 그럼 한 달이면 여기 곱하기 38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달 쓴 전기량이 얼마니까 우리 집 전기요금은 한 달 동안 얼마입니다. 이런 단순 산수 계산을 옛날에 내긴 했는데 요즘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개념에 대한 설명만 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학교에서 과학 시간은 특히 물리 시간에 배우는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통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 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책은 완자 통합과학 1입니다. 아마도요. 끝. 자, 필기하고 마치자.